자, 앉으시죠. 잠깐 사진 촬영이 있고 곧 언론인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까? 빡빡하네요.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 이거 주머니 안에 넣을까? 옆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다 되신 것 같죠? 네. 자, 이제 스틸 카메라 작동은 이제 조금 멈춰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구 경북 언론인과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 언론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나름대로 각별히 뜻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중앙 집권, 수도권 집중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도권 자체도 너무 과밀이 심해져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균형 잡힌 국토의 관리, 균형 잡힌 국민적인 삶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한 목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정상적인 합리적인 발전의 전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이 균형 발전을 아주 중요한 국가의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단히 많은 국력을 거기에 기울입니다. 그러자면 결국 잘 사는 수도권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지방을 더 잘 살게 북돋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략과 자원이 동원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 자체의 발전 역량입니다. 지방 스스로 전략을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형성돼야 하는데 그 역량의 핵심을 저는 지방 대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시민사회와 어쩌면 또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결합시켜야 하고 경제계를 또 거기 하나 포함시키는데 이 3자를 묶어낼 수 있는 매개 집단이라고 할까, 매개 세력이 결국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중심이 돼서 지방 대학과 지방의 시민사회, 지방의 경제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 지방이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아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지방 육성 전략이랄까 지방 지원 전략의 그 중심에 사실 지방 대학을 놓고 있습니다만 지방 언론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선 그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래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서로 한번 그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좋은 질문들 주시고 저도 성의 있게 답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또 그 지방 발전의 지혜를 좀 모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전체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매일신문의 이진엽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대구 유니버시아드의 문제가 북한 참가가 초미의 관심이 지역민들한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도 하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도 과연 유대회를 앞두고 목전에 이같이 북한이 불참 시사를 한 것이 저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대회에 북한이 과연 참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아시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북한의 저희라기보다 북한이 그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그 감정적이고 그 뭐랄까 강경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북한 외교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언제든지 그냥 기분 나쁘면 자리 박차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전에 참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이런저런 그 뭐 시비랄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우리 그 한국 정부의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그 시비를 건 것이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그 우리가 빌미를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북한은 적이냐 대화의 상대방이냐 이 두 가지 성격이 뭐 공존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대회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인공기를 뭐 불태운다든지 또는 뭐 초상화를 훼손하는 이런 것은 좀 과했지 않는가, 적절치 못했다. 또 당연히 예상되는 이런 반응이 예상되는 그런 그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감 표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또 참 그 정부의 참모들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좀 그 유감 표명을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성조기 훼손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유감 표명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그 유감 표명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유대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기대를 걸고 있는 행사인데 어쨌든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다소 제가 그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국내 여론 보기 따라 비판할 수 있거든요. 비판을 좀 받을 각오를 하고 성의를 다했으니 이젠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도 통합 문제입니다. 시도 통합 문제는 비단 그 대구와 경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그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도를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살리고 또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현 자치단체장들도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에만 맡겨두어서는 이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지방에만 맡겨두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마음으로는 사실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그 심정입니다. 또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 관한 문제를 중앙 정부가 자칫 잘못 끄집어내면 큰 그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없었던 갈등을 하나 더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구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 농경 시대 그 우편 배달부들이 걸어서 편지를 배달하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은 뭐 온갖 정보통신들이 다 발달돼 있고 특히 신문 방송도 아주 잘 발달돼 있고 해서 정보 교류가 아주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 단계를 하나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생활권별로 전국의 도를 좀 더 세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체를 세분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먼저 쉬운 것이 이 시도 통합의 문제인데 그 지방에서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중앙에서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방에서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논쟁이나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주민투표법을 이번에 그 제출하고 있는데요. 주민투표법을 만드는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권을 확대하자면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오늘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마련 중인 지방 분권 로드맵 보면은 그 지방을 특색 있게 살리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방 정부가 행정, 교육, 입법 기능에다 자치 경찰까지 거느리면서 최우선 과제는 재정 확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재정 확충 방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 분권이 생각보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학자들이 선거 때 제기해 왔던 그 분권의 요구, 그다음에 제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분권안을 제가 전부 다 다시 새로 하라고 그 지시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논의하던 어떤 수준보다 더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돈이 중요한데 돈에 관해서는 지금 그 지방세는 전체 국가 세수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중앙 정부가 받은 국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이전되고 있어서 실제 국가 전체 재정 중에서 쓰고 있는 돈은 결과적으로 쓰고 있는 돈은 지방이 55%, 중앙 정부가 45%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쓰고 있는 55% 중에서 교부금을 제외한 다른 그 재원은 이게 전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은 도로에만 쓰라.
이 돈은 그 환경 뭐 위생에만 쓰라 이렇게 딱딱 꼬리표를 붙여서 주는 돈이죠. 그 꼬리표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이 돈은 도로에만 쓰라 하면 어느 도로에라도 쓸 수 있게 돼 있죠. 양여금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돈은 이건 아무 학교에 강당을 지어라. 이건 어디에 시민 회관을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전부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서는 그 돈을 효율적으로 지방의 상황에 맞게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지방이 알아서 판단해서 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돈을 주면 100% 그냥 주면 지방에서 공짜라고 받으면 되는데 반드시 지방 재정을 갖다 붙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중앙의 그 보조금 때문에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그 지방 재정의 금액을 우선 많이 넓히는 것보다는 자주권을 일단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권을 확대해 놓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제 이전하는 데 따라서 권한이 더 이전되는 만큼 재정도 더 이렇게 이전해 가면서 재정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2단계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지금 해 놓으면은 이게 엉켜 가지고 풀리질 않습니다. 지금 우선 자주권을 높여 놓고 양적 확대를 해 나가야지 양과 자주권 확대를 한꺼번에 뒤섞어 놓으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서 찬반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중앙정부가 역시 지원하는 그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의 지원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자주재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그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주 낙후된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하나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아주 높아서 타당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교육이나 경찰 부분은 자치 제도화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건 업무가 이관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제 지난주에 개막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지금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찾을 정도로 매우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것이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챙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민생 문제 중에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특히 지방 대학 졸업생들은 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가 되는 더욱더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지방 대학 육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청년 실업 문제하고 또 지방 대학생들한테 어떤 취업 기회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슨 그런 구상은 하시는 게 없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지방 대학에 대해서 인재 할당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재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효과는 크지만 그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지방 대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방 육성의 이 전략적 포인트, 핵심 전략으로 지방 대학을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방 대학의 육성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울러서 그 지방 대학이 대학을 출신한 사람이 그 지역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짐으로써 지방 대학과 지방 산업 그렇죠. 얘기 조금 제가 빠졌습니다. 지방 대학과 지방 산업이
밀접하게 서로 협력해서 지방 대학이 지방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내고 지방 산업이 따라서 지방 산업이 지방 대학 출신을 그 취업이 되게 하는 이런 상호 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따로 재원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재원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조 이상 가지고 있는 정부의 R&D 예산을 전부 찾아서 그것을 지방의 산학연 협동체제 속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R&D 예산이라도 중앙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하고 또 그 R&D 예산 중에서 또 특히 대학과 지방 그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 경제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그 교육의 파행이나 왜곡이 전부 대학 서열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그 서열화를 해소함으로써 지방 대학 육성을 통해서 대학 교육 서열화를 해소함으로써 결국 우리 교육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은 지방 대학이 그 프로그램을 내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방 대학교에서 지방의 산업과 함께 결합해서 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으면 지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가보니까 대구에서 몇몇 대학들, 특히 경북대학 같은 경우엔 이미 그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체를 그 안에서 길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좀 더 그 좀 폭넓게 하고 그 기업에 대한 기술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쓸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들을 좀 더 폭넓게 학교에서 양성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그 대폭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각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건 효율성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대구 가보니까 대구는 상당히 그 점에 있어서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구일보 안국장님.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구를 동남권의 연구 개발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논의가 대구 경북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또 대구를 동남권의 연구 개발의 축으로 개발하면 섬유와 기계, 금속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편중되어 있는 대구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가지고 대구에 대구 경북 가칭입니다만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이런 걸 설립하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 가지고 정부 방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뭐 같이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돌이켜 보면 대구가 그 산업적 기반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그 축적돼 왔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경영의 기반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대구가 이제 그 섬유도시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에 한 3,700억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도
스스로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결과를 좀 더 잘 살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공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게 됐을 때 2차, 3차의 투자가 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부 돈을 쓸 때는 전부 효율성을 전부 하나하나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구에 있는 대학들이 우수하고 또 산학협동도 지금 좀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전부 점검해서 가능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그 우리 안 국장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구소입니까? 과학기술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국의 각 지역에 크든 적든 다 그 연구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같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빠져 있죠. 그 부분은 되도록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효율성이 없는데 정치적 배려만 가지고 그런 것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지만 효율성이 비슷하다면 이런 그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만 인정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섬유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이 섬유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생활 문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섬유 산업은 대구 지역 전체 제조업 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입니다. 근데 지난 정부의 이제 밀라노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제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 지원 규모에 대한 축소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좀 궁금합니다. 예. 옛날에는 대통령이 지방에 가거나 또는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게 통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빡빡해요. 전부 그 타당성 분석을 하고 효율성이 있고 없고 뭐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바람에 대통령이 주라 해도 이제 그 소위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눈을 딱 부릅뜨고 정말 1억이냐고 인상 한번 쓰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를 그 운영해 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합리성의 토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덜컹덜컹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그 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유 산업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달나라 아니 로켓 해서 인공위성 가는 데서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섬유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결코 사양산업이라고 보지 않고 기왕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섬유 부분의 수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대구 지역은 조금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해서 모든 섬유 분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분은 골라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동해안 개발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보면은 동해안권 SOC 사업이 2010년 이후 장기 사업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 그 개발 청사진이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일 신항만 같은 경우는 이 개발 여건이 좋은데도 여러 가지 정치 논리에 밀려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동해안 개발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정치 논리에 밀려서 이 말은
제가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그렇게 느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참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국회에서도 보면 아주 항상 각 지역 대표 의원님들이 서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정치성을 가지고 논쟁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걸 참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고 좀 때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5년 동안에 영일만 신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소홀하진 않았습니다. 방파제 부분은 지금 실제로 본 부두보다 훨씬 앞서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일반 부두도 정부가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컨테이너 부두 사계선석이 문제인데, 이것은 민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협상이 끝나면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민자유치라는 것이 참 좋은 줄만 알았는데, 보통 민자유치가 정부 사업으로 하는 경우보다 3년, 4년, 또 경우에 따라 경기가 불투명할 때는 그 이상으로 항상 지연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부산 신항 같은 경우도 민자로 했기 때문에 사업 착수가 한 4년 지체됐습니다. 그런 것인데, 포항도 역시 그동안에 경기 IMF 지내고 경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그게 많이 지체됐습니다. 됐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삼척 포항 간의 철도, 그리고 어디입니까? 울진 포항 간의 고속도로, 그 부분은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1년이라도 더 단축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 간접 자본이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면 지역이 금방 따라가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효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것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북핵 문제가 빨리 풀리고 빨리 되면 그쪽도 훨씬 촉진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고 보고 미리 그쪽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대구 지하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지난 2월 참사 이후에 한국지하철공사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같은 국고지원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구의 경우 1조 3천억이란 이런 엄청난 지하철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요 국장님, 지하철 지원이 과거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해소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불균형 말씀하시면 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다 들이지는 못했지만 제도적으로 시정은 다 돼 있고,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따라서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은 없고, 지하철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지자체가 부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의 지하철 공사는 지방공사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받아가고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중앙정부 공사로 전부 다 맡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지원을 받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더 해달라 해도 잘 안 해주니까 결국 중앙정부가 빚까지 다 떠안고 가라 뭐 이런 뜻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 결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는데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 좀 깊이 있는 토론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좀 하면서 우리 부처 입장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내 생각은 그것은 분권에 반한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도요. 부산 지하철은 부산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부산 시민들의 발입니다. 발인데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인사까지 다 하는 공사로 운영하라 이렇게 하고 대신 부산 시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부산 시민의 수입이 될 뿐이고 부산 시민의 일자리가 될 뿐인 그 항만공사는 내놓으라고 막 조르거든요. 그거 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만공사 빨리 설립해달라고 빨리 넘겨달라고 합니다. 저는 항만공사보다는 지하철공사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부산시가 그 공사를 가지고 서비스해야 됩니다. 같은 이치로 전국으로 지하철공사는 분권화 시대에 맞게 자치의 시대에 맞게 스스로 운영하고 다만 중앙정부가 지원을 좀 더 해내라 돈을 좀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재정 지원은 좀 더 하더라도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 중앙정부가 돈 더 쓰라는 말인데 기왕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떠맡아야 할 판이면 막 돈은 주고 경영은 역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지지도의 곡선은 상승할 걸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처하네요. 그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고 제 잘못을 쭉 다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고 또 뭐 이런저런 변명을 자꾸 해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시간을 좀 더 기다리랍니다.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로서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총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개입했던 정부나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까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문제도 국민들에게 맡겨두고 정부, 좀 실무적인 정부, 이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행정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리 보이지 않는 곳에, 느껴지지 않는 곳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금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국정의 조정의 시스템이나 그다음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의 문제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냥 좀 차분하게 실무적으로 챙길 것을 챙기는 그런 행정을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 국정 과제로 내놓았던 개혁 그중에서도 정부 혁신은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분권의 혁신이 아마 가장 큰 과제이고요. 분권의 혁신하고 인사 또 인사 문제뿐만 아니고 재정 구조 그다음에 이제 정부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대적인 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별로 전달되고 있지 않지요. 별로 그 싸움거리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내의 여러 가지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손대지 못했던 많은 그 행정 혁신이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큰 갈등이나 저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확실하게 혁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 일만 또박또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었는데 이젠 제가 직접 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구일보 안국장 전화. 예, 좀 민감한 노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사 갈등에 대한 그 우려와 함께 그 참여 정부의 그 노사 정책의 기본이 무엇인지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국가 경제에 부담을 초래하는 그 대기업의 노조 그 파업을 보면 노조가 그 약자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경제를 만날 때면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늘 자주 약속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반면에 기업에서는 그 참여 정부의 노동 정책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노동 정책과 노사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결과로서 나중에 증명을 할 생각입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떻든 그 이전 어느 정부보다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그래도 가장 적었다. 부담을 좀 덜 준 정부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1, 2년에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음에 올해는 또 몇 가지 제도 개혁들이 바로 부닥쳐 있기 때문에 또 큰 싸움이 몇 번 있긴 있겠지만 이 제도 개혁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아주 빠르게 안정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그리고 그 제도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그 정부는 노사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노사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그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노사 양쪽 다 제도에 있어서 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놓을 건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자꾸 받을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노사 간의 갈등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 부분을 올해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북핵 문제와 그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 또는 그 경기 대책에 매달려 왔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 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정착시켜 나가고 큰 일로서는 노사 관계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것이 제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볼 때 법과 제도가 어떻든 원칙이 어떻든 그 적용된 결과로서 현실은 어떻게 보느냐? 현실은 지금 그 노사 관계,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노동자들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그 해소돼야 되는 문제는 노동자 내부에 있어서의 대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이 격차, 권리의 격차, 현실적인 그 소득의 격차, 이 부분들을 해소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기들의 몫을 때로는 양보할 수 있을 때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앞장서 있는 전국적 조직의 선봉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노동계 내부의 그 격차들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정부나 사용자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 있어서의 그 협력과 양보, 타협 같은 것, 새로운 질서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도덕적 권위가 생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와 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 나가는 이런 그 좀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모를 공개하자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어떤 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좀 밝혀주십시오. 예. 오랫동안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 또 언젠가는 한번 실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게 쉽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정치권에서 무슨 정치 탄압이라든지 이런 그 바로 정치적인 반격과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정치자금 제도 개혁하자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정치를 해오면서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누구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그 정치 관리를 저는 해왔다고 그렇게 또 한번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노무현 경선 자금 여러분들도 되게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알지요. 되게 짐작합니다. 그 우리 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일 잘 알지요. 뭐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고 대통령 선거 때에도 이건 선진국에서도 쉽사리 보기 어려운 새로운 기록을 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수준은 또한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고민은 고백 하나 하라고 하는데 고백을 하고 싶죠. 자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노무현 선거자금 100% 다 밝히지 못했다 말하더라도 고백해봤자 밝힌 데서 10%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약간씩의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준 몇 사람만 전부 이름 공개해가지고 이 사람 나한테 돈 줬어.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하려면은 함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였죠. 근데 함께 해도 지금 재계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각 당에서
그거 다 밝히면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잘 모르지만 민주당은 지금 밝힌 금액 규모에서 거의 대차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선거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지만 대개 구두로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대차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름이 밝혀지는 것만이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려면 모두 다 우리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당도 함께 하고 재계도 좀 참여하고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 틀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개인만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뭐 정치적 공방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라도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선거에 돈을 쓰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뭐 간단합니다. 전부 다 투명하게 하고 전부 다 공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운영하면 되는데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큰 제도 개선이 없어도요, 지난 동안의 정치와 이후의 정치 자금의 운용은 대단히 달라질 것이다. 이미 풍토가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역시 초미 관심사는 신당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내년 총선에 위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떠나고 해서 다시 아마 신당 문제가 대통령 이중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정치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오히려 신당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정계에 대한 어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정계 운영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혹은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은 공천권을 가지지 않겠다,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 당의 지배를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게 이양해서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제도적으로 저는 당에서 사회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공천권도 없습니다. 신당을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했을 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없는 대통령에게 눈치를 보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표를 줄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표를 줄 유권자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지역 감정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홀대론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권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통령 말 듣지 않습니다. 또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어느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한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론을 가지고 정치를 운영해가고 국회와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그러면서 공론으로 정부를 이끌어 갔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손놔버려 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걱정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검찰은 자기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상더 부당한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당한 지시를 거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만 해주면 대통령은 힘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당을 좌지우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총선 좀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저를 돕던 사람이 나가서 정치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그 몇 사람 갖고 제가 당을 만들고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것은 그분들이 당선돼서 대통령을 돕겠다는 마음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의 무슨 정당 조직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 가지고는요. 그분들은 자기 정치적 길을 가는 것이고요. 역대로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수를 두어서 뒤가 편했던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국고를 들어다가 총선 자금으로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뒤에 얼마나 엄청난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도 국정 운영을 가지고 총선에 대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의원 빼오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오히려 잃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때 했던 것보다 더 일하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 가도 국회에서 마구 반대해도 국민들이 그쪽을 지지하죠. 왜냐하면 억지로 과반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 때문에. 차라리 소수파일 때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맞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에 연연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고 과반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갈 겁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총선을 국민에게 맡긴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각종 국책 사업에서 손해를 봐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역 경기는 계속 바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소외감이나 좌절감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또 지역 화합이라든가 다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총선에 대한 지역과 관련한 어떤 생각이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다든지 방안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역 문제를 고려해서 특별히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지역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어서의 소외감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거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 이전 30년 동안 대구 출신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가의 자원을 주무를 때 진짜 호남을 소외시켰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30년 동안에 대구 경북이 살이 찐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때 대구 경북이 덕 많이 받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경남정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구 경북이 소외됐다. 또 호남 정권 시절에 소외됐다. 그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3,700억 섬유 산업 지원액이 3,670억인데요. 약 3,700억 아닙니까?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만한 집중적 투자를 받은 곳이 없습니다. 대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하기 따라서는 경부 고속전철도 가다가 대구에서 멈추어 서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그건 끊임없는 논쟁거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말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제 손실껏 밀고 나간다. 전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당에 그 십수년을 몸담고 봉사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호남에만 뭐 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 노력이었습니다. 노력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소외 문제는. 그래서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동안에 대구가 왜 서울이 되지 못했냐. 이 문제를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국민들의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어떤 정권이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지원하고 어느 지역을 소외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 그 지역의 기획 역량, 전략적 기획 역량,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이 결정한다. 나는 지역 언론이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역의 그 경쟁력 있는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 뭐 푸대접, 이거 100년 해봤자 그 지역에 새로운 희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단언합니다. 지금도 제가 민주당인데도 호남에서 호남 푸대접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푸대접론 100번 얘기해도 노무현에는 돈 10원 더 줄 돈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쪽이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좀 낙후된 것이라는 분명한 계량적 근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까 할 것이고 대구 경제가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해 나갈 것입니다. 뭐 호남 소외론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남 지역에 대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구 KBS 차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학교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갈 때까지 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에 끝까지 추진을 해 나가실 교육 계획에 큰 틀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크게 보아서 우리 교육의 흐름을 쭉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국민들도 불편하고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큰 흐름은 잘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여러 가지 상황과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그래도 비교적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불안하게 느껴왔던 그 교육 제도 속에서 배출된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역량 있는 일꾼들로 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쭉 흐름으로 봐서 우리 교육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가 이제 극에 달했는데 이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학 교육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칠 수 있는,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실제 이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한데 이것이 잘 되고 서열화 문제가 잘 해소돼 나가면 이 중등 교육도 따라 해소되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그렇게 대학 교육의 문제를 먼저 해소하면서 중등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렇게 풀어 나가는 큰 흐름 중에서 전체를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참여정부가 해야 되는 5년 동안 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를 한 가지만 해결하면 다음 것은 다음 정부가 해결하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교육비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없고, 대학 교육의 문제를 이번엔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경쟁 제도도 도입하고 실제로 경쟁력 있는 일꾼을 키워내는 좀 그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해서, 그다음에 대학의 이 서열주의도 좀 해소하고 다양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대학 교육을 5년 동안에 제대로 좀 한번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잡으면 그 변화가 보이면 중등 교육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그 평준화의 수준과 개별화 또는 차별화의 문제가 두 가지 요구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점들을 점점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사교육비 부분은 그 두 가지 점에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방과 후의 학습 과정을 최대한 개발해서 한 부분, 이 기왕에 사교육이 있는 마당에 가난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사교육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좀 더 학교를 통해서 사교육과 같은 교육을 좀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한쪽은 개발해 나가고, 한쪽은 제7차 교육 과정을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해 가는 것입니다. 제7차 교육 과정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지금 선생님들은 불만이 많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 지난 한 10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교육개혁의 방향이 그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너무 부담이 많고 고달픈 게 탈인데, 이 부분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중등교육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많은 싸움이 있지만, 교육은 지난날 교육이 흘러온 과정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도 우리 교육이 여러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그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 그 국민들이 조금 그 불안감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예정됐던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대구 경북 언론인과의 만남 모두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같이 가실 거죠? 아니, 작별 인사 해야 돼.